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 리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워리어스 레인보우라는 대만 영화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화한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대만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소재 자체도 특이하지만 일단 저는 저 영화에 나오는 대만 원주민과 우리 역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집중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를 잠깐 보면 먼저 대만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대만은 인종별로 보면 크게 세 개 인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수천 년 전부터 대만에 거주했던 대만 원주민, 그리고 명나라가 만주족 청나라에 점령당했을 때 대만으로 건너가서 끝까지 저항했던 중국 한족들의 후손 본성인, 그리고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내륙 본토를 잃고 대만에 쫓겨갔을 때 건너간 중국인들의 후손 외성인, 이렇게 됩니다. 본성인과 외성인은 중국인이지만 대만 오리지널 원주민들은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폴리네시아계, 그러니까 남태평양 사람들입니다. 영화는 이 대만 원주민들이 일제항거한 역사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화하고 나서 이 대만을 보니까 자원도 풍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섬의 원주민들을 어찌어찌 하고 이곳을 개발해야 하는데 거의 원시 상태에 가깝던 이 원주민들의 저항이 의외로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본군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일본군이 이거 진심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수류탄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 원주민들을 제압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제 기관총에 몰살당한 우리 동학 농민군들이 오버랩되면서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그 이후 이 원주민들의 운명은 일제를 경험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원 개발을 위한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 일본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접했을 때 일본인들은 이 원주민이 사람 해골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무슨 식인종인가? 이러고서 야만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참고로 이 부족은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의 하나로 적의 목을 베고 자기가 벤 적의 해골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남의 땅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냥터, 그러니까 생존의 기반이 위협받았을 때 다른 부족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에서 일본인들의 목을 베거나 하는 것은 이들의 전통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본인들이 수류탄, 기관총, 비행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로 깔끔하게 적을 무찌르니 이건 문명적인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만 원주민의 유전적 기원을 분석하다가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언급한 데이빗 라이크 교수의 아시아 인종 형성의 기원에 대한 고대 인골 유전자 분석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전자 중 25%는 황하유역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와 혼혈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데이빗 라이크 교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황하유역 유전자와 관련이 있지만 황하유역 유전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하유역 유전자는 중국인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이 고대의 중국인과 혼혈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아닌 북방계의 유전자, 잘 감이 안 오죠?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원시인, 미개인 이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의 실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 어떤 유적을 남겼는지 말입니다.
최근 대만 사람들은 한본 유적의 발굴에 열광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본 유적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해골이랑 같이 방 안에서 뒹굴던 미개인이 아니라 고대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해양 무역을 하던 세력이었던 것을 알아낸 것이죠. 한본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본인이 이름을 지은 곳이고 데이빗 라이크 교수가 유전자 분석을 한 유골들이 이 유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번 유물들을 볼까요? 이건 옥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고분에서 옥으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들이 섬 밖의 지역과 교류를 했거나 혹은 섬 밖에서 이주를 해왔다거나 그런 세력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수준 높은 철기 문명을 가진 것도 확인이 됩니다. 고분의 모습을 보면 부여인들의 고분이라고 알려진 라마동 고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부여인들은 일본 열도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도에도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나옵니다. 데이빗 라이커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대만 원주민들이 북방에서 온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 생긴 민족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누구인지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황하 유역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지만 황하 유역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데이빗 라이크가 이야기한 이 북방계 유전자가 백제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헌 기록상으로 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은 백제인이 거의 유일합니다. 수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서는 7세기에 만들어진 역사책인데 이 책에서 백제의 담로, 즉 속국 중의 하나로 담모라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담모라국이 제주도가 아니라 대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진철 박사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남북이 긴 섬은 중국 동해안에서 대만밖에 없고 실제 남북 천열이라고 성의 크기를 명시했는데 실제 대만의 크기하고도 일치합니다. 그 이외에도 소진철 박사님은 수서에는 담모라국에 사슴이 많다고 기록했는데 실제 대만에는 사슴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합니다. 아마 문헌상으로 보았을 때 대만 원주민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북방계 세력은 역시 백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제가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백제는 언제 멸망했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이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서기 660년인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백제의 역사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사는 원나라, 그러니까 13세기 중국을 통치했던 쿠빌라이의 원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가 그 신하 양호를 보내어 내조하자 금수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원사, 지원 4년, 서기 1267년. 네, 13세기에 존재했던 백제의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사가 정사이긴 하지만 몽고인들이 뭐 역사를 제대로 기록했겠어? 뭐 실수를 한 거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록은 이 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사에는 백제에는 5방이 있고 방은 10군을 관리한다라고 했고 구당서에는 6방이 각각 10개군을 관리한다라고 했다. 두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군이 50개 내지 60개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해 빼앗은 것은 37군이다. 빼앗지 못한 군이 5분의 2나 된다. 이것은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상당 부분
그대로 보존됐음을 뜻한다. 네, 이 기록은 청나라의 고증학자들이 편찬한 사서인 흠정 만주 원류고에서 백제라는 나라의 모든 문헌 기록을 수집해서 정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제기한 의문점입니다. 백제는 기록상으로 50에서 60개의 준이 있는데 소정방은 37군밖에 점령하지 못했다. 백제는 소정방, 그러니까 신라 삼국통일 시기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멸망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초로 유전자 분석이 끝난 대만 한본 유적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대만 한본 유적은 몽고가 중국 송나라를 징발하던 시기까지 그 세력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대만 쪽에서 이 한본 유적을 검토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한본 유적은 대략 13세기까지 고분이 유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데이빗 라이크 교수가 이야기하는 북방에서 봤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유전자의 정체는 백제인들이 맞다고 추측합니다. 추측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연구해야 할 한국 학자들이 연구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백제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소진철 교수님과 같은 제야 사학자, 그리고 이도하 교수님 같은 제도권 학자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습니다. 해양 백제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는데 오히려 치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고고학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류의 문화 우월주의나 인종주의적 편견에 대한 조롱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영화 워리어스 레인보우에서 대만 원주민과 일본인들 사이에서의 비극은 일본의 문화 우월주의와 인종주의의 편견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인종은 유전적으로 밀접한 관계의 인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만 문제를 봅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상당히 중국을 배려하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의 반응은 묘하게 공격적입니다. 네, 이런 반응은 대만을 중국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대만인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중국인의 패권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만 원주민을 학살하던 100년 전의 상황으로부터 현대가 사상적으로 성숙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겠죠. 그리고 그 대만은 중국인의 땅이었던 것은 불과 500년밖에 안 되었고 대만인도 아니고 백제인도 아닌 그 혼혈들이 1000년 넘게 살아왔던 땅이었다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상고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